네, 그럼 이번엔 그 바이든 당선자 후보, 아직은 뭐 당선자라고 하면 또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왜냐면 있어가지고. 아직도 몰라요. 지금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대세는 그냥 거의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몰라요. 지금 뭐 구테타가 일어나고 뭐 그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이 정치라는 어쨌든 거는 지금 트럼프가 안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방 안 뺀다니까. 네, 네. 하여튼 그 바이든 네. 당선자 후보가 이제 네. 정권을 이제 잡게 됐을 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떤 그 좀 더 치열한 미중 갈등이 발생이 되겠느냐, 아니면 일단 좀 그 뭐라 그러죠, 소강 상태를 가다가 나중에 좀 강해지겠느냐, 뭐 여러 네.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러 번 우리가 이거 내용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만약에 정말 정권을 잡았다고 했을 때 분열된 미국을 통합시켜야 되니까 적어도 6개월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 그런데 이 중국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자기가 일단 국내 정서를 통합해야 되는데 언제 중국의 큰 문제를 바로바로 뭐 전략적으로 어떤 트럼프처럼, 지금 트럼프 난리 났잖아.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 중국의 그 SMIC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넣었잖아. DJI도 넣고 다 넣어버렸어 지금. 다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나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처럼 이런 거는 적어도 당선에서 6개월 이내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1978년 계획개방. 중국이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호중의 상품 경제, 그러니까 거래를 허용하는 게 78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중국을 봐온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닉슨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교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중국이 정말 지금 북한 같은 상황에서 본 거예요. 그 70년대 중국을 봤어요. 근데 지금의 중국을 그 오바마 시절에도 부 대통령 할 때 갔단 말이에요. 또 발전된 중국도 봤어요. 그럼 이게 쫙 들어와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왔다라는 게 이 사람 데이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WTO에 2001년에 가입할 때 제일 거기 또 역할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중국이 세계 질서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 바이든 자체도 중국에 대한 개념이 계속 변해오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옛날 그 생각대로는 친중이에요, 원래는.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친중으로 원래는 친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대선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이슈를 말할 때마다 극반중이에요. 이번엔 또 극반중으로 돌아섰어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트럼프는 말 그대로 기업인이고, 기업인. 바이든은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인이 특징이 뭐예요? 상황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유권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변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읽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읽는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해야 된다. 이거는 오케이예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 중국은 견제해야 된다. 이거는 100%. 제가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꼭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견제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는 바이든은 중국과의 완전한 탈동조화, 그러니까 탈동조화라는 표현보다도 탈중국화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읽어요. 정말 우리 말하는 진짜 냉전. 그러니까 자기네 동맹국 미국이 중국을 딱 빼고 정말 안 놀고 아예 옛날 구소련처럼 딱 던져버리고 자기네 형제들하고 새로운 매를체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 질서 만들고 모든 걸 다 중국을 빼버리고 적대국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견제할 건 견제하지만 완전한, 결국 지금 그 바이든이 지금 임명한 인수위원회 그 각 부처별 이 장관 후보들 보면은 옛날 오바마 때 주요 역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트럼프식의 이런 이런 수단은 절대적으로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냥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이분은 그 바이든은 그 뭔가 그 그룹 편을 만들어서 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 간의 그걸 약간의 그 구경꾼 입장에서 이제는 뭔가 참여자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한국이요? 아니, 여러 나라들이. 네. 그거는 뭐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에 있어서. 그렇죠. 미국과 공조를 해서 네. 어떤 국제적 그 공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중국하고 호주하고 일어나는 문제들 이걸 가지고 이제 되게 신경 쓰고 보는 거죠. 왜냐면 네, 맞아요. 중국 역시 보복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있으니까 네.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지금 이 중국과 이 호주 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오게 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 어차피 국제 질서 속에서 그리고 자기 동맹국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어떤 글로벌 기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협력하고 환경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좀 더 협조도 하면서 또 제어도 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또 중국이라는 큰 내수 시장이 매력이 얼마나 큰지는 또 바이든이 그동안 40년의 중국을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유혹을 떨치기도 저는 바이든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량잔, 콜 워, 이렇게 냉전이 아니라 량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력도 있고 견제도 있고 싸움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나라 미국하고 중국 그렇다 칠 때 문제는 그 동맹국들이라는 거죠. 동맹국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슈가 애매하죠. 있잖아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는 중국하고 경제 협력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동맹 국가인데 자 이런 이슈가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사례를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코로나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되고 중국이 배상해야 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국제 조직에 소송하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불유쾌하게 생각했고 제재를 한 게 수입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 있고 특히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1년에 한 1,000억 달러씩 수출하는데 거기에 800억 달러는 중국이 수입해 가요. 80%는 중국 시장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원자재 거의 석탄이나 이런 대부분 원자재는 다 호주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왜냐면 호주는 가깝거든요. 또 바다를 통해 오다 보니까 물류가 싸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와인이라든가 이런 중국 고급 소비 다 호주에서 수입해 왔고 또 호주에는 중국 사람이 가장 여행도 많이 가고 교육, 유학생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거기 호주 부동산도 중국 사람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뭔지 알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에서 거의 제재식으로 안 한다 이러니까 지금 와인이 안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원자재도 사실 가격이 엄청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맹국들이나 세계 각국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중국이 와인을 안 사가 우리 사줄게 하고 막 동맹 국가들이 호주를 살린다고 중국이 괘씸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줄게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이제는 무조건 호주 와인을 먹자고 중국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전 세계 국가가 괘씸하다는 거지. 너네 이렇게 시장이 크다는 걸 대고 편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나라를 제재해. 그럼 우리가 사줄 거야. 너네 안 사.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철광석은 제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중국이 제일 필요로 한 거거든요. 중국이 말했잖아요. 800달러 중국이 수출해. 그래서 중국은 철광석은 하나도 제재를 안 했는데 호주가 또 재밌는 나라는 게 뭐냐면 내내 제재를 우리가 한다고 우리는 수출을 냈는데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광석 가격 확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기가 다 정전이 됐어요.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석탄이 수입이라 이런 거 호주에서 안 해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확 뛰면서 중국 쪽으로 에너지가 석탄 에너지로 하고 석탄을 떼가지고 돌리는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석탄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에서 한
70%가 돼요. 그래서 타격이 확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광동성, 절강성 알죠? 2호. 우리 한국 무역이 제일 많은 게 2호에 가서 그 소장품 사다가 한국에 팔고 이렇게 제일 많거든요. 이거 다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밤에. 예, 그래서 막 월화는 전기 주고 하루는 안 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불안정한데. 공장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특히 호남성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난리 났어요. 지금 전기가 안 돌아가서. 그래서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업을 4개 분리로 나눴어요. A, B, C, D. 그래서 A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업, 이런 반도체 같은 거. B는 육성해야 되는 기업. C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기업. D는 없어져야 하는 기업, 산업이. 뭐 알죠? 뭐 환경오염 산업 이런. D는 지금 아예 전기를 못 주게 해놨어요. E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A 유형 기업들은 100% 보상을 해야 돼. 전기가 계속 가게. 그다음 B는 무조건 가야 되고 C하고 C는 줬다 뺐다 이러면서 전기량을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뭔지 알겠죠? 지금 현재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겨울에 들어와서 왜냐면 이게 중국이 아까 호남성 같은 데는 주로 에너지가 주로 신재생에 있는 쪽이에요.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수력 자원으로 주로 에너지를 쓰거든요. 전기를 수력으로 돌려요. 근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 한계가 뭔지 알아요? 풍력 에너지, 수력, 이게 한계 뭔지 알아요? 기후 영향을 크게 받아요. 왜냐면 이게 바람도 불었다 안 불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겨울이 되면 물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직도 한계가 있냐면 친환경의 한계가 기후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요. 근데 특히 중국의 친환경이 비중이 높은 성질일수록 지금 전기가 더 많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싸우면서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면서 중국이 이런 철광석 이런 가격은 특히 이런 석탄 가격은 있잖아요. 두 가지 가격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두 가지 가격에 계획가, 국가에서 정한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럼 각 성별로 정부가 티오를 줘요. 내년 올해 전기를 어느 만큼 쓸 수 있다. 근데 그걸 넘은 거는 자기들 시장에서 사와야 돼요. 그건 시장 가격. 그런데 지금 시장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난방 설비를 운영하던 기업들이 석탄 가격이 확 올라가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런 난방비는 요만큼 받았는데 석탄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파산하게 되죠. 이런 게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산 안 해서 전기를 안 주는 거죠. 난방을 안 하는 거죠. 결국 공고를 내보내요. 무슨 사정으로 지금 난방 못 한다. 아파트 앞에다 붙여놔요. 단전한다 뭐 이런 거. 아파트 앞에다 붙여놔. 결국 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올해 겨울이 또 특히 춥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터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하고 싸우면서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철강석 가격도 지금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씩 올라 30%씩.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호주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도 받는 피해가 있네요. 내 말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잖아요. 중국만 손해보는 게 미국도 아프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국도 누굴 때리면 나도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픈 거를 내가 더 많이 참을 수 있냐? 누가 더 오래 참냐? 오래 참냐도 둘 다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따져보면 둘 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죠. 손해보니까. 그래서 난 저런 거 반대해요.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나는 영원히 반대합니다. 옛날에 사드 할 때도 엄청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 호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정량적으로 네.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호주에 지금 가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이 네. 과거 우리가 사드 때 받았던 압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 면에서는 비슷하죠. 비슷한 정도라고 네. 보면 될까요? 근데 질적이나 뭐 이런 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도 그러고 지금 일본도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별로 어떤 정치적 모순이 생길 때 경제적 방법을 동원해서 페널티 주는 거는 양국이 다 손해예요. 이런 수단을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에너지 얘기하시니까 네. 결국 그런 얘기하는 네.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미국에서 맞아요. 만들어진 네, 그거랑 네, 네. 또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하면서 그 뭐죠? 네. 탄소 뭐야 이거 거래세, 뭐 국경세, 탄소 맞아요. 국경세, 탄소 국경세라는 네. 것들을 통해서 세금. 사실은 이 신흥국들, 이 네. 화석연료를 쓰는 네. 기업들을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네. 수단을 지금 만들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그 환경 지수를 만족 안 했을 때 그 상품을 수입을 안 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친환경 기업이 생산한 제품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만족하는 기업의 상품만 우리가 받겠다 수입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RE100도 그렇고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번에 중앙경제공장회에서 나온 거 보면 제일 중점을 환경에 넣었어요. 환경. 그래서 환경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걸. 그래서 중국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장회에 나온 게 2030년까지 이제는 석탄 에너지 사용량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선언한 게 2060년에 탄소 중립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 국가, 미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 국가. 그러니까 중국은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더 빨리 가겠다라는 거예요. 탄소 중립 국가로 더 빨리 가겠다. 그러려면 지금 계산할 때 2030년에 그 석탄 에너지 배출량, 그 사용량이 2030년 이후로는 무조건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10년 남았잖아요. 10년에 모든 기업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환경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장려를 주고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유럽이나 미국, 네. 더다 중국까지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그 좌초자산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화석연료 네. 산업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뭐죠? 그 화석연료 쓰는 뭐 이런 분야는 다 무너지는 거니까 자산들이.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음식 재료가 있잖아요. 나쁜 건 없어요. 뭐 아무리 중독성이 있는 풀도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물건이 우리가 원자재로 봤을 때 식품 막 이렇게 나쁜 게 없어요. 단지 내 조리법이 어떻게 있다라 그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에너지도 같은 차원으로 보거든요. 화석연료가 뭐 지금처럼 환경 공해 쪽이지만 또 우리가 그 공정을 바꿔버리면 그게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정이 중요한, 엔지니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석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석탄이. 그래서 석탄이 죄는 없지.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친환경으로 보내나의 문제예요. 네. 핵심은.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그 에너지 탄소 네. 제로라는 네. 어떤 화두를 통한 네. 에너지 패권 혹은 네. 에너지 이슈를 통한 네. 여러 가지 경제 제약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결국 진짜 전 세계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산업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산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산업 구조조정 문제고요. 기술 핵심 문제예요. 그리고 또 네.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모두 만들어 놓은 게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건 선진국에 해놓고 네. 우리가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막냐.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간 나라들은 자기네 경제 발전하고 이러니까 지금 환경이 중요해졌지만 그 아주 후진국 보고 환경 지키라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제는 우리가 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적인 적이냐. 뭔지 알겠죠? 이게 국가 간에 이게 후진국가하고 선진국의 동일한 기준을 맞추는 게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또 퀘일천이에요. 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먼저 오염시켜 놓고 그렇죠. 그 지금 지난번에 그 저희가 어떤 이슈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그 반독점 규제법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네, 이제 좀 네. 규제하겠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기업들이 결국은 중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건 결국 미중 패권, 기술 패권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중국도 보니까 규제를 한다고 해요. 그 전 세계 이슈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유럽이고요. 그래서 거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지금 맨날 반독점 이슈가 제기돼 왔고요. 실제 그 세금을 받아야 독점세라는 걸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독점적 이유해서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그 많은 그 독점 지위를 행해서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플레이 올린 앱들을 수수료를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데이터는 자기네 독점하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도드 프랭크 그 2008년에 금융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법이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데 그 중에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데이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 belong to people.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한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보 공개 동의를 받잖아요. 예. 그럼 내가 오케이, 예스 해놨잖아요. 예스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사람 쓸 수 있는데 그게 네 데이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어요. 저 뭐 병원에 가서. 그럼 내가 거기다 이 데이터를 쓰는 걸 동의해서 예스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 의료원에서 봤어요. 근데 현대 병원 아산병원 가는데 거기서 네 CT 데이터를 갖고 오라 하면 삼성이 안 된다. 이건 우리 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에서 이 사람의 데이터, 내 동의하면 갖고 갈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독점 규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네만 데이터 갖고 오고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개념도 없다 보니까 그런 법률이 중국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너무 그게 당연시해야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을 고치고 있는 거죠. 한국 똑같아요. 네이버가 지난번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부동산 정보를 다음에 주지 말라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경쟁력이 빅데이터예요. 네. 근데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다 그 behavior, 그 사람 속해서 다 동의해버리면 자기네 우세가 없어지네.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엄청 한 게 자기네 경쟁력인데 이거 만약에 제3자에 공평하게 쓰게 하면은 자기네 우세가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반대해왔죠. 기득권으로서.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규제를 들려기 시작해서 이러면 중국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엔티-파이낸셜이 상장이 무마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당연히 뭐 꼭 반독점 문제만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독점 규제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약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일부가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전체 중국도 그렇고 이쪽 미국도 그렇고 다 함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갔다고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래 경쟁은 빅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가 어느 한 민간 기업에 속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데이터는 공공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빅테크 기업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빅데이터인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 요소 있죠. 우리가 기업의 생산 요소 뭐가 있죠? 노동, 토지, 자본이잖아요. 중국은 데이터를 넣었어요. 중국 생산 요소에서 데이터를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다. 공공재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중국이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어느 플랫폼을 독점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해야 무슨 혁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과연 이 미국 상원에서 이걸 네. 반독점 규제를 네. 할 수 있을까? 네. 중국이 있는데 중국 네. 기업들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도 이미 규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미국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되겠네요. 방향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유아 교수님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아주 큰 무리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끝내신 것 같아서 뭔가 낯선 느낌? 아니 뭐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발끈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셔가지고 좀 실망했어요. 알겠습니다.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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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렇게 오늘 네.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